다섯 자매와 도둑 맞은 옷가락지. 옛날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마음씨 곱고 우애 깊은 다섯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계절 내내 맑은 물이 흐르고 산새가 수려하여 공기가 참으로 맑은 곳이었지요. 하지만 이토록 아름다운 마을에서도 다섯 자매의 처지는 그리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자기들끼리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자매들은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가난한 형편이었어요. 첫째 순이는 19 꽃다운 나이였지만 동생들을 돌보느라 제 얼굴 한번 거울에 비춰볼 겨를이 없었지요. 둘째 분이는 부지런하기가 마을에서 으뜸이었고 셋째 향이는 바느질 솜씨가 아주 빼어났습니다. 넷째 다리는 눈썰미가 좋아 무엇이든 한번 보면 잊지 않았으며 막내 별이는 언니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귀염둥이였지요. 초가 삼간 작은 집이었지만 자매들의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이웃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비록 해진 옷을 기워 입고 거친 보리밥에 나물 한 조각뿐인 밥상이었지만 다섯 자매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앉아 밥을 먹는 그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어요. 어느덧 찬바람이 솔솔 불어오고 겨울 채비를 서둘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매들은 올겨울을 어떻게 날지 걱정이 앞섰지요. 땔감도 부족하고 뒤주바닥은 벌써 허옇게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순이는 동생들의 야윈 얼굴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잣집인 신마님네 집에서 큰 잔치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신마님은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지만 성격이 고약하고 욕심이 많기로 유명했지요. 자기가 가진 재물을 남에게 베푸는 법이 없었고 부리는 일꾼들에게도 아주 엄하게 굴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집이 크고 잔치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보니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신마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잔치 준비를 도와줄 사람을 구한다는 방을 붙였습니다. 이를 정성껏 잘해주면 쌀 한 가마니씩을 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걸었지요. 순이는 이 소식을 듣고 동생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쌀 한 가마니면 다섯 자매가 긴 겨울을 나기에 충분한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생들은 모두 찬성하며 자기들도 언니를 도와 열심히 일하겠다고 기운차게 나섰지요. 다음 날 새벽같이 일어난 다섯 자매는 깨끗하게 빤 옷을 챙겨 입고 신마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커다란 기와집 대문 앞에 서니 자매들은 공연히 위축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용기를 내어 대문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화려하게 꾸며진 정원과 끝없이 늘어선 광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마님은 거만한 자세로 툇마루에 앉아 자매들을 하나하나 훑어보았지요. 신마님의 손가락에는 유난히 푸른 빛을 발하며 반짝이는 옷가락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남편이 물려준 갑오로 신마님이 목숨보다 아끼는 보물이었어요. 신마님은 차가운 목소리로 자매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집안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이 닦고 잔치에 쓸 음식을 준비하며 손님들이 머물 방을 말끔히 치우라고 엄포를 놓았지요. 순이와 동생들은 곧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부엌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와 식재료 손질을 도맡았고 분이와 향이는 마당을 쓸고 툇마루를 반질반질하게 닦았습니다. 다리와 별이는 방 안의 이불을 털고 가구들을 닦으며 구슬땀을 흘렸지요.
자매들은 비록 몸은 고달팠지만 일을 마치고 받을 쌀 생각에 힘든 줄도 모르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신마님은 수시로 돌아다니며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자매들이 잠시라도 허리를 펴려고 하면 어김없이 나타나 날카로운 잔소리를 퍼부었지요. 가난한 것들이라 그런지 손끝이 야무지지 못하구나. 저 구석에 거미줄도 떼지 않고 뭐 하는 게냐. 신마님의 모진 타박에도 자매들은 그저 고개를 숙이며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순이는 동생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하며 부드러운 눈빛으로 응원을 보냈지요. 그렇게 며칠 동안 자매들은 신마님네 집에서 살다시피 하며 잔치 준비를 도왔습니다. 드디어 잔칫날이 밝았어요. 수많은 손님이 몰려오고 집안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다섯 자매는 정신없이 음식을 나르고 손님상을 치우느라 발바닥에 불이 날 지경이었지요. 잔치가 무르익어 갈 무렵 갑자기 안방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신마님이 사색이 되어 밖으로 뛰어나오며 소동을 피웠지요. 신마님의 손가락에 있어야 할 옷가락지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신마님은 광분하여 소리를 지르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아까 세수를 하느라 잠시 대야 옆에 빼놓았는데 다시 가보니 온데간데 없다는 것이었지요. 신마님은 다짜고짜 다섯 자매를 앞마당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잔치에 온 손님들은 모두 당황하여 그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어요. 신마님은 도끼 서린 눈으로 자매들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내 귀한 옷가락지를 너희 중 누군가가 가져간 게 분명하다고 말이지요. 가난한 것들이 욕심이 생겨서 남의 귀한 물건에 손을 댄 것이라며 자매들을 도둑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순이는 너무나 당황하여 무릎을 꿇고 간곡히 빌었습니다. 저희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으며 평생 남의 물건을 탐낸 적이 없다고 눈물로 호소했지요. 하지만 신마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매들의 보찜을 당장 풀어보라며 하인들에게 윽박을 질렀어요. 동생들은 겁에 질려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막내 별이는 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부르르 떨었지요. 신마님의 하인들이 자매들이 묵던 방에서 작은 짐꾸러미를 가져와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마구 파헤쳤습니다. 낡은 옷가지 몇 벌과 누더기 같은 수건들 뿐이었지만 신마님은 눈에 불을 켜고 뒤졌어요.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옷가락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신마님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몸 어딘가에 숨겼을지도 모른다며 자매들의 옷소매까지 일일이 뒤지기 시작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 어린 자매들이 도둑질을 했겠느냐는 동정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가난하니까 욕심이 났을 수도 있겠다는 차가운 시선도 있었지요. 순이는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정직하게 살라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이런 누명을 쓰게 되니 눈앞이 캄캄했지요. 분이는 주먹을 불끈 쥐고 신마님을 쏘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런 식으로 대접하느냐며 따지고 싶었지만 순이가 동생의 손을 잡아 말렸습니다. 신마님은 옷가락지를 찾아내기 전까지는 너희를 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쌀 가마니는커녕 당장 관가에 고발하여 곤장을 맞게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지요. 자매들은 좁고 어두운 광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앉아 서로를 끌어안은 자매들은 서러운 눈물을 흘렸어요. 특히 막내 별이는 배고픔과 공포에 질려 흐느끼며 언니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순이는 동생들을 다독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가져갔거나 어딘가에 떨어졌을 텐데 어떻게 하면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 고민했지요. 순이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이대로 도둑 누명을 쓰고 관가로 끌려간다면 자매들의 인생은 영영 망가지게 될 것이 뻔했지요. 순이는 동생들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결백하다면 하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의 일을 하나씩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신마님이 언제 가락지를 뺐는지, 그때 근처에 누가 있었는지, 그리고 신마님이 세수하던 대야 주변의 풍경은 어떠했는지를 꼼꼼히 떠올렸지요. 그때 넷째 다리가 눈을 반짝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다리는 아까 신마님의 방 창틀을 닦다가 본 장면을 기억해냈어요. 신마님이 대야에 물을 떠놓고 세수를 할 때 담장 너머에서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근처 나무 위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이었지요. 다리는 까치가 유난히 반짝이는 것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확증이 없었기에 다리는 마음속으로 그 생각을 정리하며 기회를 엿보았지요. 밤은 깊어만 가고 광안의 공기는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하지만 자매들의 눈빛은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맑게 빛나고 있었어요. 첫째 순이는 동생들의 기억을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분이는 신마님이 세수하러 가기 직전까지 마루 끝을 닦고 있었고, 향이는 부엌에서 나무를 묻히고 있었습니다.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쓰는 자매들의 모습은 비장하기까지 했지요. 진실을 밝히기 위한 5자매의 긴 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신마님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고요한 달빛만이 광 틈새로 가느다랗게 스며들어 자매들의 젖은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자매들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조금씩 몰려오는 잠을 이겨내고 있었지요. 내일 아침이면 관가에서 사람들이 올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엄습했지만 순이는 동생들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이 자매들의 가슴 속에서 조금씩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신마님의 집에서는 여전히 가락지를 찾는 하인들의 분주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마님은 분함에 잠도 못 자고 방 안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자매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내일 펼쳐질 일들을 대비했습니다. 무거운 정적이 광 안을 가득 채웠지만 자매들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하나로 뭉쳐 있었지요. 그렇게 긴 밤은 지나가고 새벽 안개가 마을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자매들의 결백이 밝혀질 운명의 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다리는 창살 너머로 보이는 커다란 느티나무를 응시했습니다. 어제 보았던 그 까치가 다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지요. 다른 자매들도 다리의 시선을 따라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직은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자매들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닥쳐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가 그들을 지탱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의 닭이 첫울음을 울자 자매들은 몸을 일으켜 세우고 진실의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느덧 새벽 안개가 걷히고 산봉우리 너머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광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자매들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해 웅크린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요. 맏언니 순이는 막내 별이의 언손을 자기 치맛자락 속에 넣어 따뜻하게 녹여주었습니다. 별이는 배고픔과 추위에 지쳐 잠시 잠이 들었다가도 깜짝깜짝 놀라며 깨어나 언니의 품을 파고들었지요. 분이와 향이는 창살 너머로 밝아오는 하늘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관가에서 포졸들이 들이닥쳐 자기들을 끌고 갈 것만 같은 공포가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넷째 다리의 눈빛만은 유난히 맑고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어젯밤부터 머릿속으로 수없이 복기했던 장면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신마님이 세수를 하던 그 짧은 찰나에 벌어졌을 일들을 마치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그려보았지요. 다리는 언니들에게 다가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제 보았던 까치가 분명 범인일 것이라고. 까치는 반짝이는 물건을 물어다가 제 둥지에 숨기는 습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할머니께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지요. 순이는 다리의 말을 듣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비록 신마님이 믿어줄지는 의문이었지만 그것만이 자매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광문을 잠갔던 커다란 빗장이 풀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눈부신 아침 햇살이 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지요. 자매들은 눈이 부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문 앞에는 어제보다 더 험악한 표정을 지은 신마님이 하인들을 거느리고 서 있었습니다. 신마님은 하룻밤 사이에 얼굴이 헬쑥해져 있었는데 아마도 가락지 걱정에 한잠도 이루지 못한 모양이었지요. 신마님은 자매들을 향해 독서를 내뱉으며 당장 마당으로 나오라고 소리쳤습니다. 가락지를 내놓지 않으면 오늘 안으로 너희를 관가에 넘기겠다. 내 인내심도 이제 바닥이 났으니 어서 이실직고하거라. 자매들은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이미 마당에는 소문을 듣고 몰려든 마을 사람들과 잔치를 도왔던 일꾼들이 가득 모여 있었지요. 신마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매들이 도둑질을 했다고 다시 한번 공표하며 정직하지 못한 이들을 벌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매들의 처량한 모습에 혀를 차기도 하고 혹시나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어요. 순이는 마을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저희는 결백하다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마님은 오히려 순이의 어깨를 밀치며 표독스럽게 대했지요. 그때 다리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다리는 신마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지요. 옷가락지는 저희가 가져간 것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새가 가져갔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마당에는 비웃음 섞인 웃음소리가 퍼져나갔어요. 신마님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치며 다리를 비웃었습니다. 가난한 것들이 이제는 거짓말까지 지어내어 하늘의 새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느냐며 불같이 화를 냈지요. 천한 것들이 감히 누구를 속이려 드느냐. 새가 가락지를 가져갔다니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로구나. 신마님의 호통에 다리는 주눅이 들 법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어제 신마님이 세수를 하던 대야 근처에 큰 느티나무가 있고 그 위에
까치 둥지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지요. 그리고 까치는 유난히 반짝이는 것을 좋아하여 가끔 사람의 물건을 물어가기도 한다는 점을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다리의 논리 정연한 설명에 구경하던 사람들 중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신마님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당장 포졸들을 불러오라며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렸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침 신마님의 머리 위로 까치 한 마리가 까악까악 소리를 내며 날아갔습니다. 그 까치는 날갯짓을 하며 마당 한가운데에 있는 느티나무 꼭대기로 날아 올라갔지요. 다리는 그 새를 가리키며 제발 저 둥지 위를 한 번만 확인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만약 둥지 안에 가락지가 없다면 그때는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맹세했지요. 순이와 다른 동생들도 다리의 곁에 서서 함께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딱 한 번만 확인해 달라는 자매들의 간절한 눈물에 신마님도 조금은 마음이 흔들리는 듯 보였지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확인해 보는 것이 나쁘지 않겠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만약 새 둥지에 가락지가 있다면 자매들의 억울함을 푸는 것이고 없다면 그때 관가에 보내도 늦지 않다는 것이었지요. 신마님은 못 이기는 척 젊고 날랜 하인 한 명에게 나무 위로 올라가 보라고 시켰습니다. 하인은 투덜거리며 옷소매를 걷어붙이고 커다란 느티나무를 타기 시작했지요. 자매들은 두 손을 꼭 맞잡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습니다. 부모님께 배운 정직함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달라고 속으로 수만 번을 외쳤지요. 하인이 나무 중간쯤 올라갔을 때 마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하인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어요. 신마님도 초조한지 손부채질을 하며 나무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드디어 하인이 까치 둥지가 있는 꼭대기 근처에 도달했습니다. 하인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나뭇가지 사이에 얽힌 둥지 안을 살피기 시작했지요. 한참 동안 둥지를 뒤적이던 하인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하인은 놀란 목소리로 아래를 향해 크게 소리쳤습니다. 마님, 여기 뭔가 반짝이는 것이 있습니다. 예사 물건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소리에 마당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신마님은 눈을 크게 뜨고 어서 그것을 가지고 내려오라고 소리쳤지요. 하인은 품 안에서 무언가를 소중히 꺼내 입에 물고 조심스럽게 나무를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매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온 것이었지요. 하인이 땅에 발을 내딛자마자 신마님이 달려가 하인의 손에 들린 물건을 낚아챘습니다. 그것은 햇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푸른 옷가락지였습니다. 신마님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바로 그 갑오였지요. 신마님은 가락지를 확인하고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락지 주변에는 까치가 물어다 놓은 듯한 작은 나뭇가지와 털들이 묻어 있었지만 틀림없는 본인의 가락지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자매들의 결백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자매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동안의 서름과 공포가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었지요. 순이는 동생들을 하나하나 끌어안으며 고생했다고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신마님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가락지를 찾은 기쁨도 잠시 자신이 어린 자매들을 도둑으로 몰아세웠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진 것이었지요. 그러나 신마님은 사과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며 자매들을 쫓아내려 했습니다. 가락지는 찾았으니 이제 너희는 필요 없다며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지요. 약속했던 쌀 한 가마니와 품삯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매들은 황당함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백이 밝혀졌으니 당연히 약속한 보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신마님은 가락지를 되찾은 것만으로 만족하고 자매들의 수고는 안중에도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도 신마님의 인색함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무리 부자라지만 저토록 마음씨가 고약할 수 있느냐며 수군거렸지요. 하지만 권력을 가진 신마님에게 대놓고 항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매들은 허탈한 마음으로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며 고생한 대가가 고작 도둑 누명과 쫓겨남이라니 참으로 억울한 일이었지요. 막내 별이는 배고프다며 순이의 소매를 붙잡고 보챘습니다. 순이는 동생들을 데리고 대문을 나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넷째 다리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리는 신마님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말했지요. 저희가 약속대로 잔치 준비를 모두 마쳤고 가락지의 행방까지 알려드렸으니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를 달라고 말입니다. 다리의 야무진 말에 신마님은 눈을 부릅뜨며 어디서 감히 돈을 요구하느냐며 윽박을 질렀습니다. 오히려 가락지를 잃어버리게 만든 분위기를 조성한 죄를 물어야겠다며 억지를 부렸지요. 신마님의 뻔뻔함은 끝이 없었습니다. 자매들은 차가운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쌀 한 가마니는커녕 당장 오늘 저녁에 먹을 끼니조차 걱정해야 할 판이었지요. 하지만 다리는 신마님의 방에서 보았던 또 다른 비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잔치 기간 동안 신마님이 몰래 저질렀던 어떤 부정한 일과 관련된 것이었지요. 다리는 그 사실을 밝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자매들은 일단 신마님의 집을 나와 마을 어귀의 커다란 정자나무 아래에 앉아 쉬기로 했습니다. 배고픔과 피로가 몰려온 자매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앞날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동생들에게 용기를 주었지요. 가락지 누명을 벗은 것만으로도 큰 다행이며 정직하게 살면 언젠가 복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리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악한 사람은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고 가난하고 정직한 사람이 억울하게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믿었지요. 다리는 신마님의 집에서 보았던 그 비밀스러운 장부를 떠올렸습니다. 신마님이 나라에 바쳐야 할 곡식을 몰래 빼돌려 자기 광에 쌓아두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자매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매들을 안쓰럽게 여겨 감자 몇 알과 옥수수를 가져다 주었지요. 자매들은 그것으로 허기를 채우며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관가에서 암행어사가 내려왔다는 소식이었지요. 신마님의 부정부패를 조사하기 위해 누군가가 은밀히 제보를 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다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신마님의 횡포를 막고 마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신마님은 밤늦게까지 자기 방에서 장부를 정리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가락지를 찾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암행어사가 왔다는 소식에 전전긍긍하고 있었지요. 자매들은 정자나무 아래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내일을 기약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될 날이 머지 않았음을 직감한 다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신마님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사람은 아니었지요. 신마님은 이미 관가에 손을 써서 위기를 모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다섯 자매와 욕심쟁이 신마님의 대결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 공기 사이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자매들은 희망의 등불을 밝히며 깊은 잠을 청했습니다. 새벽 이슬이 채 가시지 않은 정자나무 아래에서 다섯 자매는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차가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간밤에 마을 사람들이 안쓰러운 마음에 가져다 준 식은 감자 몇 알로는 5명의 허기를 채우기에 턱없이 부족했지요. 맏언니 순이는 밤새 한잠도 자지 못하고 동생들의 겉옷을 여며주느라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비록 옷가락지 도둑이라는 억울한 누명은 벗었지만 신마님의 인색함과 고약한 성미 때문에 정당하게 받아야 할 품사조차 받지 못하고 쫓겨난 처지가 너무나 서글펐어요. 동생들은 배고픔을 꾹 참으며 언니의 눈치를 보았고 막내 별이는 기운이 없는지 순이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넷째 다리의 머릿속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어제 신마님의 집에서 잔치 준비를 돕던 중 목격했던 기묘한 광경을 도저히 잊을 수 없었지요. 음식을 나르던 중 길을 잘못 들어 신마님의 뒤채 깊숙한 곳에 있는 비밀스러운 광을 우연히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나라에 바쳐야 할 쇠고기 가득 쌓여 있었고 신마님이 하인들을 시켜 곡식 자루의 표식을 교묘하게 지우는 것을 똑똑히 보았거든요. 다리는 이 사실이 마을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신마님의 횡포를 막을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다리는 조용히 일어나 언니 순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았던 그 비밀광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낮은 목소리로 전했지요. 순이는 깜짝 놀라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나라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은 목숨이 위태로운 큰 죄였기에 만약 그 사실이 밝혀진다면 신마님은 무사하지 못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순이는 걱정이 앞섰어요. 힘없는 우리 자매들이 그런 엄청난 사실을 말한다고 해서 누가 믿어줄 것이며 오히려 신마님이 보복을 해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컸던 것이지요. 언니, 정직한 사람이 고통받고 악한 사람이 떵떵거리는 것은 절대 옳지 않아요. 우리가 증거를 찾아야 해요. 다리의 단호하고도 영리한 말에 분이와 향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매들은 더 이상 도망치거나 울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지요. 그때 마을 어귀에서 말발굽 소리와 함께 한 무리의 행렬이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소문으로만 들리던 암행어사가 드디어 마을에 도착한 것이었지요. 사람들은 모두 길가로 나와 엎드려 절을 하며 어사를 맞이했습니다. 신마님은 이미 정보를 입수했는지 화려한 비단옷을 갈아입고 가장 먼저 달려가 어사에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신마님은 평소에 표독스럽고 욕심 많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세상에서 가장 자애로운 부자인 양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마을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곡식을 내놓았는지 이번 잔치도 가난한 이들을 먹이기 위해 정성껏 연 것이라며 거짓 눈물까지 흘렸지요. 그 가증스러운 광경을 지켜보던 다섯 자매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마님은 어사에게 자기 집으로 가서
편히 쉬기를 청하며 온갖 감언이설로 유혹했습니다. 아마도 어사의 눈을 속여 자기의 비리를 감추려는 검은 속셈이 분명했지요. 다리는 이대로 두면 신마님의 교활한 거짓말에 모두가 속아 넘어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리는 자매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분이와 향이는 신마님의 집 근처에서 동태를 살피기로 했고, 순이는 막내 별이를 돌보며 다리의 신호를 기다리기로 했지요. 다리는 어사의 행렬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신마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어사에게 접근할 기회를 엿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마님의 덩치 큰 하인들이 겹겹이 에워싸고 있어 어린 다리가 틈을 비집고 들어가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시각 신마님의 집 안에서는 화려한 술상이 차려지고 있었습니다. 신마님은 어사에게 진귀한 산의 진미를 대접하며 환심을 사려 애썼지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마을에 도둑질을 일삼는 못된 자매들이 있어 골치가 아프다는 둥 5자매에 대한 험담까지 늘어놓았습니다. 옷가락지 사건을 교묘하게 비틀어 자매들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묘사한 것이었지요. 어사는 묵묵히 술잔을 기울이며 신마님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속을 알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에 신마님은 더욱 초조해졌지요. 다리는 마당 한 구석 작은 개구멍을 통해 집 안으로 잠입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다리는 어제 옷가락지를 찾았던 그 커다란 느티나무 위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에서는 집안 내부의 은밀한 상황이 훤히 내려다 보였지요. 다리는 신마님이 어사에게 뇌물을 건네려 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신마님은 소매 안에서 묵직한 금덩어리를 꺼내 어사의 앞에 슬쩍 놓으며 마을의 민원을 자기 뜻대로 잘 해결해 달라고 아부를 떨었지요. 다리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저 파렴치한 장면을 어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어사는 금덩어리를 보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정직한 관원으로서 이런 더러운 모욕은 참을 수 없다고 천둥 같은 호통을 쳤지요. 신마님은 당황하여 바닥에 넙죽 엎드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는 이때가 진실을 밝힐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리는 나무 위에서 목청껏 큰 소리로 외쳤지요. 신마님의 말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며 저 뒤채 광의 나라의 곡식이 몰래 숨겨져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신마님은 소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들어 나무 위를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어제 자신이 모질게 쫓아냈던 어린 다리가 서 있었지요. 저 고약한 아이가 감히 어사님 앞에서 망언을 하는구나. 당장 전연을 끌어내려라. 신마님의 비명 섞인 명령에 하인들이 나무 주위로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사는 하인들을 서슬 퍼런 기세로 제지하며 다리에게 안전하게 내려오라고 일렀습니다. 다리는 단숨에 나무에서 내려와 어사 앞에 엎드렸습니다. 다리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차분하고 또박또박하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옷가락지 누명을 씌워 공짜로 일을 시키고 쫓아낸 일, 그리고 뒤채 비밀 광에서 보았던 쇠곡의 행방에 대해 상세히 고했지요. 신마님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다리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어사의 위험에 눌려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사는 다리의 말을 듣고 즉시 관원들을 시켜 뒤채 광을 수색하게 했습니다. 신마님은 끝까지 결백하다며 고함을 질렀지만
관원들이 커다란 자물쇠를 부수고 광 안으로 들이닥치자 곧 추악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는 다리의 말대로 나라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수많은 곡식 자루가 가득 쌓여 있었지요. 신마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도둑으로 몰렸던 어린 자매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부패한 권력자의 거대한 비리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낸 순간이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순이와 동생들도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자매들은 다리가 해낸 놀라운 일을 보고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마을 사람들도 어느새 담장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커다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오랫동안 신마님의 횡포와 인색함에 시달려온 이들에게는 이보다 더 통쾌하고 속 시원한 일이 없었으니까요. 어사는 자매들의 용기와 정직함을 높이 치하하며 신마님을 당장 포박하여 관가로 엄히 압송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신마님은 오열하며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신마님이 숨겨둔 재물과 곡식은 그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어사는 이 막대한 물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지요. 이때 다리는 어사에게 정중하고도 지혜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이 곡식들은 본래 백성들의 피땀 어린 것이니 가뭄과 기근으로 고생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이지요. 어사는 어린 다리의 깊고 넓은 마음씨에 크게 감탄하며 흔쾌히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자매들은 비록 자신들도 몹시 굶주린 상태였지만 이웃들과 함께 나눌 생각에 벌써 배가 부른 듯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마님의 집 마당에는 커다란 가마솥이 여러 개 걸리고 구수한 밥 냄새가 온 동네에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매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마을 사람들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지요. 어제의 억울함과 서름은 온데간데 없고 자매들의 얼굴에는 보름달 같은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순이는 솥 앞에서 밥을 지으며 하늘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했습니다. 정직하고 착하게 살면 반드시 하늘이 돕는다는 부모님의 가르침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몸소 체험한 것이었지요. 별이는 신이 나서 마을 아이들과 마당을 뛰어놀았고 향이와 분이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국밥을 부지런히 날랐습니다. 마을은 오랜만에 활기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다섯 자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마님은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자신의 끝없는 욕심이 부른 참혹한 결과를 처절하게 곱씹어야 했지요. 재물은 쌓을 때는 즐거움이겠지만 그것이 옳지 못한 방법으로 모은 것이라면 결국 자신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이 된다는 사실을 신마님은 너무 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날 밤 자매들은 다시 마을 어귀의 정자나무 아래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지요. 어사가 마련해준 따뜻한 임시 거처와 넉넉한 식량이 있었기에 더 이상 추위와 배고픔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매들은 밤하늘의 초롱초롱한 별을 보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다리는 자신이 본 모든 것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하늘의 뜻이었다고 굳게 믿었지요. 내일은 또 어떤 희망찬 일이 벌어질지 자매들의 미래는 이제 밝은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을의 고요한 밤을 채우는 것은 자매들의 평온하고 행복한 숨소리였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 거대한 진실을 밝혀낸 5자매의 용기는 마을의 전설로 남아 대대손손 전해질 준비를 마쳤지요.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조금 더 남아 있었습니다. 신마님의 재산 처분과 자매들이 평생 편히 머물 거처 문제, 그리고 마을의 평화를 영구히 지속시키기 위한 어사의 마지막 판결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매들은 내일을 향한 설렘과 기대를 가득 안고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자매들의 가슴 속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고난을 헤쳐온 5자매에게 이제는 꽃길만이 펼쳐질 것 같았지요. 다리는 잠결에도 빙글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꿈속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타나 자매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마을 사람들도 자매들의 활약 덕분에 배불리 먹고 단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시련의 터널을 지나 5자매에게는 이제 눈부신 아침 햇살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역사를 바꾼 5자매의 이야기는 그렇게 깊어가는 밤과 함께 익어가고 있었지요. 그날 아침 마을의 공기는 유난히도 달콤하고 상쾌했습니다. 어사가 내려와 신마님의 뿌리 깊은 비리를 명명백백히 밝혀낸 뒤로 온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지요. 어제의 소동이 꿈만 같았지만 마당 한가운데에 여전히 높게 쌓여있는 곡식 자루들이 그것이 엄연한 현실임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5자매는 어사가 마련해준 임시 거처에서 일어나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빙글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도둑이라는 누명에 가슴을 졸이지 않아도 되었고 무엇보다 굶주림에 허덕이는 동생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어요. 맏언니 순이는 정갈하게 세수를 하고 동생들의 머리를 하나하나 빗겨주며 정돈해 주었습니다. 어사는 이른 새벽부터 관원들을 소집하여 신마님의 집안 구석구석을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신마님이 가난한 소작농들에게 부당하게 거두어들인 이자와 이중으로 작성된 가짜 장부들이 낱낱이 발견되었지요. 다리는 어사의 옆에서 장부의 숫자가 맞지 않는 부분을 조목조목 짚어주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사는 어린 다리의 총명함에 연신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마님은 차가운 옥사 창살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의 대가는 가혹하기만 했습니다. 마을 광장에는 커다란 저울이 설치되고 어사의 명령에 따라 곡식을 분배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순이와 동생들은 어사를 도와 곡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자처하고 나섰지요. 자매들은 마을에서 가장 형편이 어렵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명단을 먼저 작성했습니다. 분이는 곡식 자루를 부지런히 옮겼고 향이는 곡식의 양을 정확히 재어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다리는 장부에 기록을 남기며 한 사람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폈지요. 막내 별이는 곡식을 받으러 온 할머니들의 손을 꼭 잡아주며 귀여운 위로를 건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매들의 정성 어린 모습에 감동하여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난하다고 무시하거나 도둑으로 의심했던 자신들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며 사과하는 이들도 많았지요. 순이는 그들의 손을 맞잡으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매들의 너그러운 마음씨는 마을 사람들의 닫혀있던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봄바람과도 같았어요. 곡식을 나누어 주는 일은 해가 뉘엿뉘엿 저물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텅 비어있던 사람들의 뒤주에 쌀과 보리가 가득 차자 마을 곳곳에서는 구수한 밥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오고 근심에 가득 찼던 어른들의 얼굴에도 평안함이 찾아왔지요. 어사는 이 모든 공로가 5자매에게 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다리에 용기 있는 고발과 순이의 현명한 뒤처리가 없었다면 이 거대한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한편 신마님은 마지막으로 순이를 보고 싶다며 간청했습니다. 순이는 복잡한 심경을 안고 옥사로 향했지요. 그토록 위세당당하던 신마님은 이제 초라하기 짝이 없는 노파의 모습으로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신마님은 순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지난날의 잘못을 빌었습니다. 옷가락질을 찾았을 때 곧바로 사과하고 품삯을 주었더라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뒤늦은 후회를 내비쳤지요. 하지만 순이는 차분한 목소리로 신마님에게 말했습니다. 마님, 재물은 사람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 위에 군림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마님의 욕심이 가락지보다 더 큰 것을 잃게 했어요. 순이의 진심 어린 충고에 신마님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이는 신마님의 처지가 안쓰럽기도 했지만 법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에 무거운 발걸음으로 옥사를 나왔습니다. 마당으로 돌아오니 동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매들은 이제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어사는 자매들에게 신마님의 집을 관리하며 마을의 본보기가 되어달라는 제안을 했지만 자매들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자매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땀 흘려 일구어낸 작은 오두막이 더 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마을의 공동 창고를 관리하며 어려운 이들이 생길 때마다 돕는 일을 맡겠다고 제안했지요. 어사는 자매들의 소박하고도 깊은 뜻에 감동하여 마을 공동체 운영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제 자매들은 더 이상 남의 집 일을 도우며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고 마을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존경받는 존재가 된 것이지요. 그날 저녁 5자매는 오랜만에 고기 한 점과 하얀 쌀밥이 가득한 저녁상을 마주했습니다. 어사가 자매들의 수고에 보답하고자 특별히 준비해준 선물이었지요. 별이는 쌀밥이 너무 맛있다며 연신 볼이 미어지게 밥을 먹었습니다. 향이와 분이는 서로에게 맛있는 반찬을 얹어주며 우애를 다졌고 다리는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차분히 정리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순이는 이 모든 풍경을 바라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로 이토록 평화로운 밤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밤하늘에는 유난히 밝은 달이 떠올라 마을 전체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신마님의 거대한 기와집은 이제 주인을 잃고 고요했지만 마을의 작은 초가집들에서는 행복한 등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지요. 자매들은 마루에 앉아 달빛을 받으며 부모님과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반드시 복이 온다던 아버지의 목소리와 이웃을 사랑하라던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그리워지는 밤이었어요.
자매들은 이제 부끄럽지 않은 부모님의 딸들로 잘 자라났음을 확신하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5자매를 마을의 보배라고 불렀습니다.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부유했던 자매들의 이야기는 이웃 마을로 또 그 너머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지요. 어사는 내일 아침이면 길을 떠나야 했기에 자매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남겼습니다. 정의가 바로 선 마을을 지키는 것은 이제 자매들과 마을 사람들의 몫이라며 신뢰를 보냈지요. 자매들은 어사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며 밝은 미래를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억울한 누명으로 시작되었던 소동은 마을 전체의 축제로 변하여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자매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 마당 한 구석에 서 있는 느티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옷가락질을 물어갔던 그 까치가 다시 찾아와 나뭇가지 위에 앉아 있었지요. 자매들은 이제 그 새가 미운 도둑이 아니라 진실을 밝혀준 하늘의 사자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리는 까치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며 빙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고 정의로운 세상이 자매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깊어가는 밤, 자매들은 서로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보람찬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자매들의 꿈속은 이제 희망찬 무지갯빛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마을을 뒤덮은 고요함은 불안함이 아닌 평온함의 상징이었고 자매들의 정직함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5자매의 길고도 험난했던 여정은 이제 가장 아름다운 결말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역사를 바꾼 이 위대한 이야기는 밤 공기를 타고 온 산천에 부드럽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모진 겨울 바람이 지나가고 어느덧 산기슭에는 노란 산수유꽃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5자매가 살던 오두막 뒷산에도 푸릇푸릇한 새싹들이 돋아나며 생명의 기운을 가득 알렸지요. 옷가락지 소동과 신마님의 몰락 이후 마을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따뜻한 온기였어요. 서로를 시기하고 불을 탐하던 차가운 분위기는 눈 녹듯 사라지고 어려운 이웃을 먼저 살피는 넉넉한 인심이 마을 전체에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정직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5자매가 있었지요. 어사는 길을 떠나기 전 신마님이 부정한 방법으로 모았던 재산을 몰수하여 마을의 공동 자산으로 귀속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막대한 재산을 관리할 적임자로 5자매를 지목했으나 맏언니 순이는 끝내 그 자리를 사양했습니다. 대신 자매들은 마을 한복판에 있는 작은 창고를 개조하여 나눔의 집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로 했어요. 누구나 배고픈 이는 와서 따뜻한 밥을 먹고 옷이 없는 이는 포근한 옷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정겨운 곳이었지요. 자매들은 신마님의 화려한 기와집 대신 자신들의 정든 오두막을 지켰지만 매일같이 나눔의 집으로 출근하며 마을 사람들을 지성으로 돌보았습니다. 둘째 분이와 셋째 향이는 그곳에서 마을 어르신들의 해진 옷을 정성껏 꿰매어 드리고 맛있는 죽을 쑤어 대접했습니다. 향이의 바느질 솜씨는 이제 고을 전체에 소문이 날 정도로 유명해졌지요. 분이는 특유의 부지런함으로 창고 주변에 버려진 땅을 일궈 싱싱한 채소밭을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마을 사람들의 밥상에는 사계절 내내 푸른 나물이 끊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이제 자매들을 볼 때마다 고개를 숙여 진심 어린 존경을 표했으며 예전에 가난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했던 것을 뼈저리게 뉘우치며 먼저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매들은 그런 이웃들을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언제나 환한 미소로 맞이했지요. 넷째 다리는 신마님의 서재에 가득했던 책들을 가져와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는 아이들에게 단순히 글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와 정직함의 가치를 가슴 깊이 심어주었지요. 다리는 아이들에게 지난 옷가락지 이야기를 들려주며 눈에 보이는 화려한 보석보다 더 소중한 보물은 바로 자신의 양심을 지키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이들은 다리 언니의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우며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빛냈지요. 막내 별이는 언니들을 도와 심부름을 하거나 마을 아이들과 어울리며 누구보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마을 사람들은 5자매를 위해 아주 특별한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신마님이 열었던 호화롭고 위압적인 잔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박했지만 집집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 차려졌지요. 누구는 갓 구운 떡을 가져오고 누구는 정성스레 담근 김치를 가져왔습니다. 마을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자매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축복해 주었어요. 순이는 감격에 겨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오직 5자매뿐이라고 외롭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온 마을 사람들이 친가족처럼 든든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 갈 때 마을 어귀의 한 노파가 힘없는 발걸음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고개를 푹 숙인 그 노파는 다름 아닌 신마님이었습니다. 신마님은 관가에서 혹독한 노역형을 마치고 풀려났으나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갈 곳이 없어 마을을 서성이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신마님을 보자마자 야유를 보내며 당장 쫓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신마님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정성껏 담아 신마님의 앞에 조심스럽게 놓아주었지요. 신마님은 순이의 얼굴을 차마 쳐다보지 못하고 뜨거운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마님, 시장하실 텐데 어서 드셔요. 과거의 아픈 일은 이미 지나간 바람과 같으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순이의 자애로운 목소리에 신마님은 통곡을 하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모질게 굴고 도둑으로 몰았던 자매들이 오히려 자신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을 보며 진정한 부유함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달은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도 순이의 넓고 깊은 마음씨에 감동하여 더 이상 신마님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자매들은 신마님에게 나눔의 집 한쪽에 작은 방을 내어주고 여생을 진심으로 속죄하며 살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주었지요. 원수를 사랑으로 갚은 자매들의 고결한 행동은 마을 사람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날 밤 5자매는 정자나무 아래에 모여 앉아 깊어가는 밤하늘을 조용히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은 예전보다 훨씬 밝고 부드럽게 자매들의 어깨를 비추고 있었지요. 순이는 동생들의 손을 하나씩 잡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때 유혹에 빠져 가락지를 탐냈거나 억울하다고 세상만 원망하며 살았다면 지금의 이 평화로운 행복은 절대 없었을 것이라고요. 분이와 향이,
다리와 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큰언니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매들은 고난이 닥쳤을 때 서로를 믿고 정직을 지켰기에 그 시련이 오히려 큰 복으로 돌아왔음을 가슴 깊이 알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이 다섯 자매의 이야기를 오선녀와 옷가락지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후세에 길이 전하기로 했습니다. 가난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 정직과 우애야말로 세상 그 어떤 값비싼 보석보다 귀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살아있는 전설이 된 것이지요. 마을 입구에는 자매들의 선행을 기리는 작은 비석이 세워졌고 마을을 지나가는 나그네들마다 그 비석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을은 이제 굶주리는 사람도 억울한 일을 당해 눈물 찢는 사람도 없는 평화롭고 따뜻한 낙원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자매들은 각자 좋은 인연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지만 매달 보름달이 환하게 뜨는 날이면 어김없이 예전 오두막에 모여 우애를 다졌습니다. 순이는 어머니처럼 동생들의 가정을 두루 살피고 다리는 여전히 마을의 지혜로운 조언자로 남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요. 별이는 어느덧 어엿한 숙녀가 되어 언니들을 돕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자매들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가장 큰 유산인 정직과 사랑을 자신들의 자녀들에게도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지만 사람의 향기는 천년을 간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면서 말이에요. 어느 고요한 밤 순이는 문득 꿈속에서 그리운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부모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매들을 대견하게 바라보고 계셨지요. 순이는 꿈속에서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자매들은 더 이상 부모님의 부재를 슬퍼하거나 외로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고귀한 가르침이 자신들의 삶 속에 그대로 살아있고 마을 사람들의 깊은 존경 속에 영원히 함께하고 있음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두막 앞 늙은 느티나무에는 여전히 까치가 찾아와 기쁜 소식을 전하듯 즐겁게 지저귀고 있었지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다섯 자매가 남긴 따뜻한 온기는 지금도 그 마을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남아있다고 합니다. 옷가락지는 한순간의 어리석은 욕심을 상징했지만 자매들의 마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맑은 옥처럼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우리네 삶도 때로는 억울하고 힘든 순간이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다섯 자매처럼 정직하게 길을 걷다 보면 반드시 하늘이 돕는 빛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 뒤에 가장 눈부신 아침이 밝아오듯 자매들의 이야기는 지친 이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은은한 달빛이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 안고 시냇물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평화로운 밤입니다. 자매들은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평온하고 달콤한 꿈을 꾸고 있겠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은 금이나 옥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그들을 아끼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조용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밤, 다섯 자매의 깊은 우애와 정직함이 여러분의 꿈속에도 스며들어 따뜻하고 편안한 안식을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씨를 뿌린 자매들이 거둔 풍성한 행복의 열매가 온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원하며 긴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든 오해와 갈등이 풀리고 진정한 용서와 화합이 이루어진 마을에는
오늘도 밝은 달빛만이 가득합니다. 자매들의 이름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별빛처럼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